부인, 난 천자문보다 물레방아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은 걸겐. 서방님, 제발 정신 좀 차리셔요.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대감 나으리와 마님들, 이야기 시작 전 소인이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구독으로 소인을 딱 한 번만 간택해 주시오서. 그 성운에 보답하고자 오늘은 어디서도 듣지 못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나이다. 자, 이제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경상도 안동 땅 기와지붕이 파도처럼 굽이치는 안동 권시댁 대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었지요. 문중의 기둥인 권노인이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서성이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험악한지 지나가던 참새도 숨을 죽일 판입니다. 에잉 쯧쯧 연신 뿜어내는 담배 연기에는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는 탄식이 자욱하게 섞여 나옵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엔 이 댁의 하나뿐인 독자 권복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우대만 보면 영락없는 옥골 선풍이라 지나가던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훔쳐보고 침을 삼킬 법한 수려한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사내놈이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개 밑대 가는 길목에 침을 뱉어놓고는 그 작은 무릉덩이가 범람하는 꼴을 보며 허허, 이놈들 봐라. 배가 없으면 못 건너겠구나 하며 손뼉을 치고 있으니 보는 애간장이 녹아날 수밖에요. 복남은 이른바 경계의 선 사내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으면 천하의 문장과 같건만 입술을 떼는 순간 아부지 구름이 솜사탕 같아서 한 입 빼어 물고 싶구먼유 라며 혓바닥 굴러가는 소리를 해대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안동의 잘생긴 멍텅구리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복남아, 이놈아, 내 녀석이 오늘 안에 숫자 10가지만 세어도 내 이 집 마루판을 다 뜯어다 내 방에 깔아주마. 권 노인의 호통이 떨어지기 무섭게 복남이 고개를 듭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해맑은지 녹이 등등하던 권 노인조차 순간 맥이 탁 풀리며 저게 내 팔자지 싶어 헛웃음이 새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아주 많이 아니어요. 개미도 아주 많고 우리 집 기와도 아주 많고 아버지 콧구멍에 난 털도 아주 많네요. 권 노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고사하고 당장 저 녀석을 장가보내지 못하면 대가 끊길 판인데 안동 천지의 소문난 바보에게 누가 금쪽 같은 딸을 맡기겠습니까? 국리 끝에 노인의 머릿속을 스친 이가 있었으니 이웃마을의 가난한 수제 이 진사였습니다. 끼니 걱정에 서당 훈장질로 연명하는 처지이나 그 집 딸 오기는 사서삼경을 꿰뚫고 셈법이 귀신 같기로 인근의 명성이 자자했지요. 옳거니 불난 집엔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라도 불길을 잡아야 하는 법. 살림 밑천을 넉넉히 대준다면야 그 똑똑한 아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성사된 혼례날 화려한 함지나비의 소리가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새색시가 되어 들어온 오기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하나 가문을 살리고 이 남편을 사람으로 만들어 보리라. 하지만 대래청에서 마주한 신랑의 눈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하기만 하여 오기의 가슴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 내려앉았지요. 첫날 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오기가 조심스레 붓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한 집안의 기둥이 되셨으니 글 공부부터 시작하심이 어떠할는지요. 그러자 복남은 오기의 섬섬 옥수를 덥석 잡더니 대뜸 마당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글자보다
100배는 더 재미난 구경거리가 여기 있시요. 그가 가리킨 곳은 달빛 아래 졸졸 흐르는 작은 도랑이었습니다. 복남은 나무십 하나를 물 위에 띄워 보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보셔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만 하는데 왜 저 바위 뒤에선 뱅글뱅글 춤을 출까요? 이 물을 저 높은 산 위로 거꾸로 치솟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의 손을 잡고 도랑물 구경이라니요. 하지만 달빛에 비친 복남의 눈동자엔 어리석음이 아닌 무언가 본질을 꿰뚫으려는 광기 어린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기는 수건을 적시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 양반 바보인 줄 알았더니 하늘이 숨겨둔 괴짜인가 보구나. 이 험한 세상 어찌 헤쳐갈고. 이렇게 안동 땅을 들썩이게 한 기묘한 부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보 신랑은 날마다 개울가에 살다시피 하며 물과 씨름하고 영리한 신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매일 밤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요. 제발 이 남편이 제구실 하나만 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본래의 단꿈은커녕 세대고기의 앞날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요. 사면초가 쓰면 조그였습니다. 안동 권씨 문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시집 왔건만 눈만 뜨면 사라지는 남편을 찾아 비싼 계곡이며 마을 개울가를 이 잡듯 뒤지는 것이 오기의 일과가 되어버린 탓이었지요. 어느 볕 좋은 오후 오기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복남을 방 안에 앉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새종이와 벼루 그리고 빳빳한 천자문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 눈을 똑바로 보셔요.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셨으니 하늘 천태한 자 하나라도 제대로 쓰셔야 시어른들 뵐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오기의 서슬퍼런 목소리에도 복남은 그저 실실 웃으며 제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복남의 손톱 밑에는 흙대가 시커멓게 앉아 있었고 솜의 끝단은 어디서 굴렀는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부인, 하늘 천자가 꼭 구름 모양같이 생겼네요. 근데 부인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면 왜 땅은 그걸 다 삼켜버릴까요? 목구멍이 이만큼 큰가. 복남이 입을 쩍 벌리며 바보 같은 신용을 하자 오기는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오기는 화를 누르며 붓을 쥐어주었지만 복남은 붓을 들자마자 글자를 쓰는 대신 종이 귀퉁이에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빗금을 촘촘히 긋더니 옆에다 화살표를 구불구불하게 그려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공부는 안 하시고 웬 바퀴 그림입니까? 이게 말이죠. 물이 때리면 뱅글뱅글 도는 바퀴여요. 부인 방앗간 물레방 안은 물이 위에서 쏟아져야 돌잖요. 근데 물이 그냥 옆으로만 흘러도 방아가 쿵덕쿵덕 돌게 할 수는 없을까요?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시오. 복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눈동자만큼은 맑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오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편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글자를 읽고 세상을 배울 때 홀로 자연의 섭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세상 누가 그 진심을 알아주겠습니까? 당장 문중 어른들은 새 신부가 들어오더니 신랑이 더 밖으로 겉돈다며 오기를 타박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참다 못한 오기는 복남을 사람 구실하게 하려고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엄격한 훈장 어르신께 남편을 데려가 매를 맞더라도
그를 깨우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남은 서당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샛길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개울가에 멈춰 서서 물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혀 갈라지는 모양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지요. 서방님, 제발 정신 좀 차리셔요.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으십니까? 오기의 외침에 복남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비웃는 소리는 바람결에 사라지지만 저 물소리는 가슴에 박히네요. 물이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요. 복남아, 나를 좀 더 힘차게 부려봐라 하고 말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기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아침 문안 인사에서 손주 소식은커녕 아들놈 글 읽는 소리도 안 들리니 웬 말이냐며 헛기침을 해댔고, 동네 안악들은 빨래터에서 오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똑똑한 각시가 들어와도 바보는 별 수 없네. 밤낮 물가에서 논이 전생에 물귀신이었나. 보지 같은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기는 밤마다 홀로 등잔불 아래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편이 낮에 그려놓은 기괴한 도면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하나둘 모아두었습니다. 오기의 명석한 두뇌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남이 그리는 그 무질서한 선들이 실은 물의 힘을 가두고 다스리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밤 복남은 잠든 오기의 곁에서 살며시 일어나 뒷마당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낮에 냇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들과 나무 토막들을 늘어놓고 달빛을 등불 삼아 깎고 다듬기를 반복했습니다. 오기는 자는 척하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거친 나무를 만지는 손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 고집, 저 미련함 어쩌면 저게 이 사람의 진심일지도 모르겠구나. 오기는 차마 복남을 꾸짖지 못하고 수건을 가져다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복남은 깜짝 놀라 돌아보더니 이내 아이처럼 웃으며 오기에게 작은 나무 바퀴를 내밀었습니다. 부인, 보세요. 이게 돌면 우리 집 마당 물도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부인이 무거운 물동이 안 날라도 되잖아요. 그 순수한 한마디에 오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바보가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하고 거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신혼의 갈등도 잠시, 안동 땅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이 저 멀리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았고 대지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의 물놀이가 가문의 조롱거리가 아닌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이 노하였는지 그해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단오가 지나도록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안동 땅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줄기는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농민들의 젖줄이던 저수지마저 메말라 쩍쩍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러댔지요. 모내기를 마친 논바닥은 타오르는 햇살 아래 하얗게 타 들어갔고 애써 심은 모종들은 누렇게 말라 죽어 발로 툭 치면 먼지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 누군가 부정을 탔다는 흉측한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권 노인 역시 타들어가는 자기 집논을 보며 화병이 나 몸져 누울 지경이었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옥토가 한순간에 황무지로 변하게 생겼으니 명문가의 위신이고 뭐고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탓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바보 신랑 복남이는 여전히 딴청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기괴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걱정 마셔요. 제가 물을 불러올 거예요. 물이 저 밑에 숨어 있는데 개들을 꼬드겨서 위로 올라오게 하면 되거든요. 복남은 장대비가 쏟아지기를 비는 대신 집 안에 튼튼한 가구들을 때려 부수고 마당의 나무 기둥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바로 앞에서도 탁, 탁 소리를 내며 대나무를 깎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쇠톱으로 쇠붙이를 다듬었지요. 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이놈아,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장난감을 만들고 있느냐? 내 녀석이 정말 사람이더냐? 아니면 짐승이더냐? 복남은 그런 아버지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며 오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천을 잘라 나무 바퀴에 덧대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복남의 몰입은 이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부인, 물은 말이죠. 억지로 당기면 도망가요. 하지만 살살 달래서 계단을 만들어주면 지들이 알아서 올라와요. 제가 지금 그 계단을 만드는 중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 복남의 행동은 그저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권 노인의 집에 모여 회의를 열었을 때 한 어른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권간의 바보 아들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마을 사람들이 물 한 바가지가 아쉬워 피눈물을 흘리는데 제 집에서 나무 기둥이나 깎으며 낄낄대고 있으니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당장 저놈을 광에 가두고 그 불길한 물건들을 다 태워버려야 하네.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가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그 울분을 쏟아낼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복남은 순식간에 부정을 타게 하는 미친놈으로 몰렸고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권 노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남아, 이 미친놈아, 내 녀석이 헛짓거리를 하니 하늘이 노해서 비를 안 내리는 게 아니냐. 장정들은 복남이 며칠 밤낮을 새워 만든 기괴한 나무 장치들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정교하게 깎인 톱니바퀴, 대나무관, 그리고 가죽으로 연결된 이름 모를 부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복남은 자식 같은 장치들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이거 부수면 안 돼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물이 올라온단 말이요.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차가웠습니다. 오기가 앞을 막아서며 이것은 제 남편이 가뭄을 해결해 보려 만든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장정들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복남은 광 속으로 끌려가 갇혔고 그가 만든 정교한 계단 수차의 부품들은 마당 한복판에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복남은 광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짐승의 것과 같았지요. 오기는 불타는 자네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나만이라도 믿어줬어야 했는데.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타들어가는 태양은 비웃듯 대지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복남의 꿈도 마을의 희망도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기는 잿더미 속에서 타지 않고 남은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남이 남긴 마지막 반격의 불씨였습니다.
광에 갇힌 복남의 울음소리는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두고 미친 귀신이 들려 저리 울어댄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고, 권 노인은 아예 대문 밖 출입을 끊은 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었지요. 타 들어가는 논바닥보다 권 노인의 속이 더 까맣게 타 죽어가는 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눈동자가 살아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 옥이었습니다. 옥이는 남편이 광에 갇힌 뒤로 매일 밤 몰래 광 뒤편으로 다가가 남편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이는 광 문틈으로 들려오는 복남의 웅얼거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무리 울고 있시오. 땅 밑에서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길을 못 열어줬어요. 부인, 내 머릿속엔 아직 그 길이 훤해요. 저 불탄 것들은 껍데기뿐이었시오. 복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습니다. 오기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물의 길을 보고 있구나. 오기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바보라 부르고 아버지가 외면하고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자신만은 이 남편의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오기의 기묘한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폐물과 비단 옷가지를 몰래 내다 팔아 제목을 사고 대장간에서 특수하게 주문한 쇠축들을 구해왔습니다. 낮에는 시어른의 눈을 피해 가사 일에 매진하는 척하다가 깊은 밤이면 복남이 갇힌 광의 빗장을 몰래 열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여기 도구가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저와 서방님 모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보셔요. 서방님이 본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복남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은 낮에는 죽은 듯 잠만 자며 바보 흉내를 냈고 밤마다 오기가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광 안에서 은밀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각사각 대나무를 깎는 소리, 깡깡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웠지만 오기는 밖에서 물동이를 씻거나 빨래 방망이질을 하며 그 소리를 덮었습니다. 마을의 가뭄은 이제 생존을 넘어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공동 우물조차 바닥이 보이자 이웃 간의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낯을 휘두르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다시 권 노인을 압박했습니다. 권 노인, 자네 아들놈을 이대로 둘 텐가. 저놈이 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후지휘를 방해하니 하늘이 비를 안 내리는 것이 아니냐. 당장 그놈을 멀리 내치든지 아니면 관가에 넘겨 미친 병을 고치게 해야 하네. 오기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제 복남이 만드는 장치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부부의 명운이 걸린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남이 오기의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다 됐시오. 이제 이놈을 저 산등성이 계곡 끝, 물이 아주 조금이라도 고인 곳으로 옮겨야 해요. 거기서부터 물을 낚아채서 우리 마을 논까지 끌어올 거예요. 오기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 무거운 장치를 들키지 않고 산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하지만 오기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다음 날이 마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산신제를 지내러 산 너머 절로 향하는 날임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방님, 내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운 사이 제가 하인 몇몇을 매수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구를 산으로 올릴 것입니다. 만약 내일 실패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복남은 오기에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인, 걱정 마셔요. 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길을 열어주면 지들은 신나서 달려올 거예요.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산신제를 위해 마을을 비운 사이 오기는 친정에서 부른 장정들과 미리 매수해둔 하인들을 동원의 광 속에 숨겨둔 거대한 장치를 산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크고 정교하며 무엇보다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바퀴 수십 개가 톱니처럼 맞물려 있고 그 사이를 가죽끈과 대나무 관들이 거미줄처럼 잇고 있었지요. 복남은 산 비탈길을 오르며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지형을 살피고 어느 바위 틈에 수차를 고정해야 물의 압력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 가물어가는 중에도 신락 같은 물줄기가 고여있는 옹달샘 근처의 장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남은 마지막 쐐기를 박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오기는 남편의 땀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저 멀리 타들어가는 마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남편의 집념이 세상을 뒤바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친 자의 헛짓거리로 끝날 것인지. 그 갈등의 끝에서 오기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당신이 본 그 물의 길을 이 눈먼 세상에 보여주소서. 산신제를 마치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오던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 계곡가에 펼쳐진 기괴한 광경에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불타 없어진 줄 알았던 복남의 나무 기계들이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계곡 바위 틈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엇이냐? 광에 가둬둔 바보놈이 언제 저런 흉물스러운 것을 또 만들었단 말이냐?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권 노인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뭄을 해결할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노여움을 살 괴상망측한 목각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복남은 장치 꼭대기에 서서 마지막 가죽끈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등은 나무 가시에 찔려 피딱지가 앉았고 얼굴은 숯검정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멍청하게 흐리멍덩하던 평소의 눈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요. 오지 마셔요. 이제 다 됐단 말이요. 복남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장정 하나가 도끼를 내리찍으려던 찰나 오기가 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오기는 평소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서슬퍼런 기세로 사람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장치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제 남편이 함께 이 계곡 아래로 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 딱 반 시즌만, 아니 100번만 숨을 쉴 시간만 주십시오. 서슬퍼런 새댁의 기세의 사람들이 주춤하는 사이 복남이 마침내 장치의 마지막 쐐기를 발로 찼습니다. 기익 콰드.
나무와 나무가 맞물리는 거친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의 이빨을 맞물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바퀴가 돌아간들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계곡 아래 옹달샘에 잠겨있던 대나무 관들이 컥컥 하며 공기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꿀렁하는 묵직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봉남이 설계한 연쇄 수차가 돌아가자 낮은 곳에 고여있던 물이 수직으로 세워진 대나무 관을 타고 역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라, 물이 올라온다. 누군가의 외침과 동시에 장치의 가장 높은 곳에 연결된 대나무 주둥이에서 시커먼 흙물과 함께 맑은 물줄기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중력을 거스르고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와 봉남이 미리 파두었던 좁은 수로를 타고 마을 쪽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쏟아진다. 진짜 물이 쏟아져. 사람들은 제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고 빌어도 나오지 않던 물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청년이 만든 나무 쪼가리들을 거치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물줄기는 굽이굽이 수로를 따라 권 노인의 논으로, 그리고 그 옆집의 논으로 타들어가던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봉남은 장치 옆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물을 머리에 뒤집었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아버지 보셔요. 물이 신나서 뛰어내려 가네요. 계단이 있으니까 물도 신이 난 거예요. 권 노인은 지팡이를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오기는 남편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고 조금 전까지 도끼를 들고 달려들던 장정들은 하나둘 장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가뭄과 절망에 빠진 마을을 구원한 신령한 물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말라 갈라졌던 논바닥에 물이 닿자 치익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죽어가던 벼 포기들이 물기를 머금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로로 뛰어들어 물을 손으로 떠 마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권씨 댁 아드님이 살렸네. 바보가 아니라 신선이 오셨어. 환호성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봉남은 그저 멍하니 수차가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탁, 쿵덕, 탁, 쿵덕. 물의 힘으로 스스로 돌아가며 다시 물을 퍼올리는 이 기막힌 순환의 소리야말로 봉남에게는 그 어떤 글소리보다 아름다운 문장이었지요. 그날 안동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대지는 그 어느 때보다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물줄기가 흘러들어갔고 오기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보라 불러도 당신은 저 하늘보다 깊은 눈을 가졌군요.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장치의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마침내 한양 도성까지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 동안 고을 사또가 이 기막힌 소문을 듣고 직접 행차했습니다. 관원들을 거느리고 산등성에 오른 사또는 쉼 없이 돌아가는 나무 장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것이 진정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이냐? 하늘이 도운 우연이 아니고서야 어찌 나무 토막들이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냐? 사또는 봉남을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 봉남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여 사또의 노여움을 살까봐 전전긍긍하며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봉남아, 제발 가만히만 있거라. 웃지도 말고 입도 번긋하지 마. 하지만
사또 앞에 선 복남의 태도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오기가 챙겨준 단정한 도포를 입은 복남은 사또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마을 사람들이 알던 바보 복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우연이 아니옵니다. 물에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가 떨어질 때 생기는 기운이 있사옵니다. 저는 그 기운을 잠시 빌려 수레바퀴에 가둔 뒤 그 힘으로 다른 바퀴를 돌려 물을 밀어 올린 것뿐이옵니다. 사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게, 기운, 그것을 내가 어찌 계산하였느냐? 복남은 품 안에서 꼬질꼬질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기가 밤마다 모아두었던 복남이 그린 기괴한 도면들이었지요. 그 종이 위에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나무의 굵기와 바퀴의 이빨 개수, 물의 낙차가 정교한 비율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10가지 세는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퀴가 한 번 돌 때 작은 바퀴가 3번 돌아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야 물이 도망가지 않고 대나무관을 타고 올라오니까요. 이건 머리로 세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오기는 전율했습니다. 복남은 숫자를 못 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숫자란 1, 2, 3 같은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나무의 각도와 물줄기의 힘이라는 실체적인 감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학문의 틀에 복남의 천재성이 갇히지 않았을 뿐 그는 자연의 섭리를 수치 없이 계산해내는 전무후무한 기계의 천재였던 셈입니다. 사또는 도면을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허, 이복의 권 노인, 자네 아들은 바보가 아니라 장영실이 환생한 것이로구만. 글공부에 눈이 어두운 우리 같은 자들이 오히려 이 아이의 천재성을 보지 못한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보라 조롱하며 부수려 했던 그 장치들이 사실은 고도의 산악수안슈과 역학이 결합된 결정체였다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속출했지요. 특히 권 노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짐승보다 못하다 여겼는데 이놈이 내 논만 살린 것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까지 살렸구나. 노인은 복남의 거친 손을 잡고 꺼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이 도면과 설계 원리를 장계전치로 작성하여 조정에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임금의 명을 받은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안동의 권복남은 들으라. 내가 만든 수차의 원리가 가뭄에 시달리는 팔도, 강산의 백성들을 구할 귀한 제주이니 공조곤 차의 장인들과 함께 이 기구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한양으로 입궐하라. 평생 바보로 살 줄 알았던 복남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귀한 몸이 된 것입니다. 복남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예의 그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 가도 글은 안 배울 거예요. 대신 임금님 마당에 있는 물도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드리고 올게요. 오기는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남편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었지요. 오기는 복남의 보찜을 챙기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마음껏 물놀이를 하셔요. 세상이 당신의 놀이터가 되었으니까요. 복남이 한양도성으로 떠나던 날, 안동 땅은 흡사 임금의 행차라도 난 듯 떠들썩했습니다. 그를 미친놈이라 부르며 광에 가두었던 문중 어른들은 이제 앞다투어 복남의 손을 잡으며 우리 가문의 보배라
칭송하기 바빴지요. 복남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오기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도성에 도착한 복남을 맞이한 것은 공조공 차어의 노련한 관리들과 내로라 하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꾀죄죄한 시골뜨기 청년, 그것도 숫자를 10가지도 못 센다는 바보가 왔다는 소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정에 사람이 그리 없더냐, 글도 모르는 자가 어찌 역학을 논한단 말이냐, 라며 텃세를 부리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임금 앞에서 복남이 손수기구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장내엔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복남은 복잡한 설계도 한 장 보지 않고 수천 개의 나무 부품을 마치 제 손가락처럼 자유자재로 끼워 맞췄습니다. 톱니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눈을 가늘게 뜨고는 이놈이 숨을 안 쉬네요라며 깎아내고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창덕궁 후원의 연못물을 끌어올려 궁궐 높은 곳에 화단으로 물을 뿜어내는 대형 순환수차가 완성되었습니다.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자 이를 지켜보던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글은 성현의 말씀을 전하나 이 기구는 백성의 생명을 전하는구나. 내가 열을 세지 못한다 한들 어떠하냐? 너는 물의 마음을 읽고 나무의 숨결을 아는 이 나라 최고의 공장공장이로다. 임금은 복남에게 어사화 대신 전국 각지의 수리시설을 총괄하는 관직과 함께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남은 관직 제안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가시가 돋아요. 그저 우리 오기 부인이 해주는 쌀밥 먹으면서 물가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의 순수한 대답에 임금은 크게 웃으며 대신 복남에게 천하제일 수차박사라는 칭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복남의 환영식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안동권 씨 댁대문 앞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장인들과 학자들이 복남의 기술을 한 수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글 공부를 가르치려 남편을 구박하던 오기는 이제 남편의 설계를 받아 적고 복남의 감각적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 바퀴의 간격을 조금 더 넓히면 물살이 약한 곳에서도 돌 수 있을까요? 오기가 물으면 복남은 냇가에 앉아 물수제비를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이 심심해하죠. 바퀴 이빨을 더 촘촘하게 해서 물을 간지럽혀야 힘차게 돌아가요. 오기는 복남의 그런 표현들을 정리하여 수차도설쉐이처 도쇼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비록 복남은 자기 이름 석자도 겨우 삐뚤빼뚤하게 썼지만 그 책은 조선의 농업을 뒤바꾼 최고의 역작이 되었습니다. 권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복남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하늘이 내린 괴짜라네. 글자 따위는 그릇이 작아 담지 못하는 천재지.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복남은 예전처럼 마당 구석에서 개미떼를 관찰하거나 냇가에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가 만지는 모든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이제는 백성들의 배를 불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지요. 어느 보름밤 오기와 함께 자신이 만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복남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물소리가 참 편하네요. 물들도 이제 제 길을 찾아서 행복한가 봐요. 오기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모자란 바보였으나 자연의 시선으로는 누구보다 완벽했던 사람.
오기는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며 자신이 이 남편의 아내가 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안동 땅 깊은 골, 쉼 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 소리는 마치 행복한 가락처럼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보가 세상을 향해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명석한 여인이 지켜낸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복남의 수차는 조선 팔도 산천에 뿌리를 내렸고 그가 만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곳마다 황금빛 뼈 이삭이 물결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 신랑이라 부르지 않고 물귀신도 탐낼 제주꾼이라 칭송했지요. 하지만 정작 안동 땅 권씨 댁 뒷마당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뉘엿뉘엿 대저무는 가을날이었습니다. 복남은 이제 어엿한 중년의 기품이 서릴 법도 한 나이가 되었건만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인 채 개울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린 아들을 위해 깎은 작은 나무 배가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 이 배는 왜 자꾸 뒤집어져요? 복남을 쏙 빼닮아 눈매가 선한 어린 아들이 묻자 복남은 허허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말이요. 배가 물이랑 싸우려고 해서 그래요. 물을 타야지 물을 밀어내면 안 되는 법이거든. 자, 요 밑에 무게중심을 잡아줄 돌멩이 하나만 얹어보렴. 그럼 물이 이놈을 제 자식처럼 안고 갈 거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기는 대청마루에 앉아 소반을 차리다 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기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으나 그 눈동자는 남편을 처음 보았던 그날처럼 명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남편이 숫자를 못 세었던 것은 그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와 둘 사이에도 존재하는 수만 갈래의 물기를 보내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녁상에는 하얀 쌀밥이 고들고들하게 올라왔습니다. 가뭄에 피눈물을 흘리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풍요였지요. 오기는 복남의 밥그릇 위에 잘 구운 조기 한 마리를 올려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한양에서 임금님이 주신 관직도 마다하고 내려오신 게 후회되지는 않으셔요. 그곳에 계셨으면 비단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사셨을 텐데요. 복남은 밥을 한 술 크게 떠넣고는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비단옷은 물에 젖으면 무거워서 못 써요. 나는 이렇게 부인이랑 냇가 소리 들으면서 쌀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말이죠. 내가 한양 가보니까 거기는 물도 사람도 너무 바빠서 숨 쉴 틈이 없더라고요. 우리 안동물이 제일 착해요. 복남의 해맑은 대답에 오기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은 복남을 바보가 된 천재라 기록할지 모르나 오기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줄 줄 아는 세상 유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나란히 누워 지붕 위로 흐르는 달빛을 감상했습니다. 담장 너머 개울가에서는 복남이 만든 물레방아가 탁 쿵덕 탁 쿵덕 하며 일정한 장단을 맞추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안녕과 조선의 풍년을 기원하는 심장 소리처럼 든든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남은 잠결에 오기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내일은 저 건너 김영감네 논에도 물이 잘 가는지 한번 가봐야겠시오. 물이 자꾸 거기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요. 오기는 남편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글자보다 깊은 마음을 가진 남자, 숫자보다 정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 바보 신랑과 영리한 신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동 땅의 물결을 타고 전설처럼 흘러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세상이 정한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모자란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잣대 너머를 보는 바보들이야말로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숨은 동력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달은 지고 수차는 여전히 돌고 돌며 내일의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